2000년 전 로마의 어느 날 밤, 그 밤 로마 사람들은 잠을 설쳤다. 내일 시작될 엄청난 축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집을 뛰쳐나왔다. 그들이 달려가는 곳, 그곳에 새로운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 오늘이 바로 경기장의 개장식이 있는 날이었다. 경기장이 건설을 시작하여 개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언 8년. 경기도 경기장, 건축물 그 자체로도 로마 사상 최고의 위용을 갖춘 구경거리였다.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집트인들아,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말라. 아시리아인들아, 바빌론을 입에 담지 말라. 황제의 새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것들의 설 자리는 없으니 모든 명성은 이를 위한 것, 모두가 이 그림자에 가려지리라. 시인이 비길 데 없이 위대하다고 일컬은 황제의 원형 경기장,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이었다. 로마에서는 시간이 길을 잃는다. 1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는 아직도 이 도시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만나는 찬란한 예술과 문화, 놀라운 기술 혁신의 흔적들. 역사가는 말한다. 고대의 모든 역사가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들어갔고, 근대의 모든 역사가 그 호수로부터 다시 흘러나왔다고. 로마는 말 그대로 서양 문명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위대한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콜로세움이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콜로세움은 원형의 겨우 3분의 1 규모. 그러나 당대 이 건축물은 명실상부 로마 최대를 자랑하는 원형 극장형 경기장이었다. 또한 이곳은 황제들의 놀라운 정치 무대이기도 했다. 서기 80년, 바로 이곳에서 콜로세움의 개장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다. 축제는 무려 100일간이나 계속될 예정이었고, 날이면 날마다 진귀한 구경거리가 예고돼 있었다. 축제의 주인은 티투스 황제. 막체 위에 오른 새로운 황제가 시민들에게 베푼 대향연이었다. So you have all kinds of incredible activities taking place inside the Colosseum. But one event that people are still talking about is absolutely incredible. It is the Naumachia. It's a ship battle inside the Colosseum. 이곳에서 해전을 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00일 축제를 기록한 마르티알리스의 시인은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먼 곳에서 처음으로 이 성스러운 공연을 보러 온 당신, 바다 같은 물, 배들의 전쟁,
놀라지 마오. 나는 당신에게 말했지. 이곳은 원래 육지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콜로세움 내에 100개가 넘는 음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송수로가 연결돼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장 내부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장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도랑의 형태가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We have here the situation and see the channel around the arena. The water came in this channel from the outside and go along the arena up the seats of senators. 수로에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30개의 배출구가 뚫려 있다. 이 배출구로 흘러나간 물이 경기장 아래쪽 지하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We have here some draft shafts, and this draft shaft was collected with the channel of the upper level, and from this channel the water came down up in the draft shafts, and from here go out into the apogee and filled the apogee for the Naumachie. 개장 당시 콜로세움의 지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유적의 바닥에 빼곡이 자리 잡은 지하 구조물들은 후일 경기장을 개축하면서 건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경기장은 어떤 구조였을까? Ora, i sotterranei del Colosseo, quindi il grande invaso al di sopra del quale era il piano dell'arena sul quale siamo noi in questo momento, erano completamente costruiti in muratura, ma queste costruzioni risalgono a un'epoca successiva all'inaugurazione di Tito. A quell'epoca infatti il piano dell'arena era sorretto da strutture di legno che potevano essere tolte in caso di spettacolo con le barche, quindi di naumachia, e rimesse invece quando era necessario ristabilire il piano dell'arena. 콜로세움에서는 티투스 황제 당대의 모습을 추정하여 목조로 된 가변형 무대를 일부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모의 해전을 위해서는 경기장 바닥과 나무 기둥을 철거하고 방사형으로 된 경기장 내 수로와 지하로 이어지는 30개의 방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다. 지하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물의 양은 약 6만 5천 리터. 그 인공적인 호수 위에 전선을 띄웠다. 모의 해전은 원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던 행사로 강이나 호수에서 병사들이 해전을 재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자나 노예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고 한편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백일 축제에 등장한 또 다른 인기 종목은 맹수 사냥이었다.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 경기의 내용이었다.
마르티알리스는 어느 날의 맹수 사냥 경기를 이렇게 읊었다. 그는 짐승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저 곰을 칼로 찔렀다. 그는 헤라클레스가 대적할 만한 거대한 사자,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죽였다. Perché l'animale una volta morto non veniva buttato via, le pelli venivano recuperate e donate al popolo, la carne residua veniva data in pasto agli animali custoditi negli zoo, cioè nei vivaria, quindi destinati alle successive venationes e così via. Le ossa venivano buttate invece sul posto, quindi nelle fogne del Colosseo dove vengono riscoperte. 콜로세움 제2전시실에 보존되고 있는 이 뼈 중에는 로마 일대에 서식하지 않는 열대 동물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물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다.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휘돌아 이집트까지 걸쳐 있었다. 그 광대한 지배 권역에서 북아프리카에선 코끼리, 누비아에선 하마, 메소포타미아에선 사자.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이국의 동물들을 홍수해 온 것이었다. The animals were of tremendous symbolic importance for Rome's games. And they represented not just the civilizing function of Rome in conquering these animals themselves, they represented the very provinces that Rome had conquered. And the further flung they were, well, in fact, and the more exotic the animals, well, that helped reinforce the message of Rome's power. 기록에 따르면 100일 축제 중 첫날 하루에 맹수 사냥으로 죽어나간 동물들 수가 무려 5,000마리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100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티투스 황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티투스의 아버지였던 선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시대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 서기 69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함께 로마의 변방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민심은 내전으로 흉흉했다.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겨 자살한 후 1년 사이 3명의 황제가 바뀌는 대혼란이었다. 로마의 동쪽 방어선을 맡고 있는 동방군단은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했고 원로원이 이를 공식 승인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선을 아들 티투스에게 맡기고 로마로 귀환했다. 새로운 황제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로마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은 황제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전 황제들과 달리 황족도 귀족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다. 그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폭군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네로 황제와 자신을 분명히 차별화해야만 했다. 학정과 전란에 지친 로마 시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때 베스파시아누스가 내놓은 가장 큰 선물이 콜로세움 건설이었다. 사실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곳곳의 도시에 모두 경기장을 건설했다. 어떤 공공시설보다 검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데는 제일이었기 때문이다.
혈통의 정당성이 부족했던 베스파시아누스에게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당시 로마에선 검투사들의 인기가 대단했다. 승률이 높은 검투사들은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다. 경기 전날 밤에는 항상 잔치가 열렸다. 검투사들은 대개 전쟁포로 출신의 노예들이었으나 신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당대 제일 가는 스타들이었다. 그들의 땀은 향수로 팔렸고 여자들은 돈까지 내며 검투사들을 만났다. 검투는 로마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검투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무엇이 되기를 원했다. 어느 황제의 경기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건축물이기를. The emperor Vespasian is a new emperor, and he wants to solidify his rule, and he wants to construct structures that are dynastic in content. So with the Colosseum, you're both saying, here's a new Flavian venue for the people of Rome, and of course here is an essential public entertainment venue for the people of Rome.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경기장을 짓는 위치부터 특별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지목한 위치는 시가 중심부에 자리한 네로 황제의 궁전 자리였다. 바다처럼 보이는 인공 호수와 150개의 방을 거느린 초대형의 호화 궁전으로 그 이름도 찬란한 황금 궁전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고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 네로는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였던 화재 지역당 80만 제곱미터를 몰수해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으니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진 것이 황금 궁전이었다. 네로 개인만을 위해 지어졌던 궁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을 짓겠다. 그것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택한 방식이었다. 콜로세움이 다른 경기장들과 달리 로마시가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Cioè Nerone aveva espropriato le case per costruire una parte della sua immensa dimora e Vespasiano distrugge, seppellisce la Domus Aurea per restituire con il Colosseo lo spazio al popolo e fu un'operazione politicamente di grande rientro d'immagine. 마침내 황금궁전의 중심에 있던 인공호수에서 물을 빼기 시작했다. 서기 72년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콜로세움 건설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 두 개의 원형 극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경기장은 처음인데다 둘레 527m, 길이 18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건축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52m에 달하는 높이였다. 이 높이는 오늘날 아파트 17층이나 18층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 돌로 지은 건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Well, actually, to build a structure as the Colosseum, it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the past. Even if the Pyramid of Egypt had a very large, important structure, from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the conception was very simple and the equilibrium very easy because the shape itself facilitated the equilibrium.
To build the Colosseum was required to develop two new points, a different and new structural conception and new materials. 새로운 구조적 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치의 발명이었다. 아치를 만들 때는 우선 목조틀을 지지대로 만들어 돌을 쌓고 꼭대기에 쐐기돌을 넣는다. 쐐기돌이 돌의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아치 위에 더 많은 돌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콜로세움 건축은 아치들의 교향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내부에도 수없는 아치들이 연속되어 이런 겹겹의 아치들이 마치 벌집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The systematic use of arches has allowed to realize in the Colosseum a structure that is light comparing with the dimension and very strong. The walls were replaced from a kind of light walls made from pillars and arch. So the space in between the pillars and space were a kind of a large window, and that reduce a lot the weight of the structure without reducing and compromise the strength. 아치는 로마 건축의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재료는 적게 들이고 무게는 줄임으로써 고층의 건축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다. 그러나 아치만으로는 52m에 달하는 높이를 지탱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한다. 콜로세움 유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건축에서 흔히 쓰이는 것과 같은 건축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벽돌과 콘크리트의 흔적이다. 로마인들은 당시에 이미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그들은 후일 시멘트란 단어의 유래가 된 시멘텀이란 물질을 만들어 썼는데 여기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한 것이 콘크리트다. 시멘텀은 석회에다 물과 특별한 재료를 한데 섞은 것이었으니 이 특별한 재료가 바로 화산재였다. But they discovered that a powder taken in Pozzuoli, close to Naples, close to the Vesuvio volcano, had the characteristic, the power of creating a very strong bond between the stone or bricks. 돌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건축재는 테라코타 벽돌이었다. 이 벽돌은 콜로세움 건설에 100만 개가 넘게 사용되었다. Putting some bricks on the two faces of the walls, so that to create the two kind of small walls in a certain way, and to fill inside these two little thin walls a concrete made with pozzolanic cement and small stones. 로마인들은 서로 다른 자재들을 교묘하게 혼합해 크고 높은 구조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보다 가볍고 견고한 건축재의 발명과 활용. 이것이 로마 건축의 혁명을 가져왔고 콜로세움 건축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다. 콜로세움은 최첨단 건축재와 건축기술의 전시장 같았다. 당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최신 기계장치, 기중기도 그 하나였다. 콜로세움 건축 현장에는 도르래를 이용한 기중기가 동원되었다.
무거운 건축재를 위층의 작업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기중기가 필수였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다. 콜로세움은 그가 원한 그만큼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데 충분한 위용과 아름다움을 갖추어 갔다. 콜로세움의 외벽은 대리석으로 장식됐고 각 층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각각 다른 그리스 양식이 채택되었다. 1층은 간소하고 중후한 도리아식, 2층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오니아식, 3층은 화려한 코린트식이었다. 경기장 바닥에는 모래가 채워지고 5만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관중석은 대리석으로 완비되었다. 콜로세움의 맨 위층에는 나무 기둥을 박아 벨라리움이라 불리는 개폐식 차양막을 설치했다. 수병 1000여 명이 줄을 당겨 필요할 때마다 차양막을 열고 닫았다. 덕분에 햇빛이 뜨거운 날에도 관중석에 서늘한 그늘을 드리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콜로세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치에 장식된 조각품이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개인 정원을 장식하고 있던 조각품들을 공공의 것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본따 황금 궁전 앞에 세웠던 거상은 없애지 않고 태양신으로 변조했다. 이 거상의 이름 콜로서스에서 콜로세움이란 이름이 유래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콜로세움을 통해 자신이 로마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시킨 황제로 기억되길 바랬다. 그리하여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마침내 드러난 콜로세움의 그 모습을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이렇게 찬양했다. 황제의 지도력 아래 로마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네. 폭군 개인의 쾌락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 시민들의 기쁨이 되었도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세상을 떴다. 자신의 야심작인 콜로세움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콜로세움 개장은 새 황제 티투스의 몫이 되었다. 콜로세움은 티투스에게도 중요한 정치 무대였다. 새 황제는 아버지의 대경기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펼쳐 보이길 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00일 축제. 100일간이나 계속되는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석으로 된 콜로세움 입장권부터 받아야 했다. 입장권에는 경기장에 있는 76개의 출입구 중 자신이 입장해야 할 출입구 번호가 씌어 있어 그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설계는 사람이 많이 몰려도 효율적인 입퇴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5만여 명의 관중이 30분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다. 각각의 출입구마다 입장할 수 있는 좌석도 정해져 있었다. 귀족들은 맨 아랫단의 좌석이 지정석이었다. 그 뒤는 기사들이, 그 뒤는 평민들이 앉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가장 불편한 위쪽 좌석에 앉아야 했다. 대신 그들은 돈은 내지 않았다. The seating in the Colosseum is very hierarchical. So the people with the most money are the closest to the action. They're the closest to the arena floor, and they're the ones who paid for their seats, so to speak. As you get further away from the floor, further up, the people have less and less money. Well, of course, there's after the senators and the knights, then you start going into the lower strata of society, even slaves who had been freed or slaves who had not been freed. And this is Roman society in miniature. 황제의 입장 경로와 황제의 자리는 경기장 어디에서나 잘 보이게끔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황제가 로마 사회의 정점임을 한눈에 드러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민중들에게 황제의 권능을 과시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다. (100일) 동안 콜로세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까지나 검투 경기였다. 검투야말로 로마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었다. 검투의 승패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가른다. 삶이냐 죽음이냐, 패배자의 생사는 황제에게 달렸다. 그러나 그것을 황제 마음대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 황제는 군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패자의 생사를 선택했다. 불행히도 오늘 군중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경기장은 권력의 최정상인 황제가 민중의 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콜로세움은 그 규모나 구조에서 황제가 한눈에 관중을 보고 의사를 파악하는 데는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또한 이런 공공 오락시설은 황제가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The Colosseum represents a very important venue for the emperor to communicate with the general public. So you've got 50,000, maybe 60,000 or even more people there watching the entertainment, but it's also an occasion for the emperor to gauge that relationship and ultimately, let's say, win over or have the favor of the public. And the Colosseum then is not just entertainment, but it's a very important political activity, and a key part of that relationship then is for the emperor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티투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깨달음을 위해 뼈아픈 대가를 치러보았기 때문이다. 티투스가 유대 전선에 머물던 시기, 그는 사랑에 빠졌다. 당시 로마의 협조적이었던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 베레니케가 그 상대였다. 이 민족의 딸이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티투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는 로마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별이 길지는 않았다. 연인을 뒤따라 베레니케가 로마로 왔기 때문이다. 실로 꿈같은 상봉이었다. 이제 그들 앞엔 끝없는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았다. 두 연인은 티투스의 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티투스는 공식적으로 베레니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로마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로마 민중들은 유대 공주가 미래의 화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로마가 전쟁에 휩싸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티투스에겐 당시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 스캔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베레니케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티투스는 후일 그가 황제가 된 후에도 어떤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다. The public, the people of Rome, was very, very powerful, and the emperor was very much aware of this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the ruled. Now, the public could step in when there was, say, a public execution and complain and even halt that execution. When somebody was going to be put to death in the gladiatorial arena and the emperor said, sure, again, the public could step in and say no. Their voice was powerful, and the emperor had to hear them. If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grain supply, if there was risk of famine, they would speak out, and the emperor had to alleviate that kind of tension, or next thing you know, you'd have an angry mob, and they'd overrun the city, they'd overrun the palace, and they would kill the emperor.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티투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집정은 단 2년 만에 끝났다. 서기 81년 티투스 황제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새 황제로 즉위하게 됐다. 콜로세움의 사실상 완공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 도미티아누스는 당시까지 3층밖에 완성되지 않았던 콜로세움의 맨 위층인 4층을 올려 공사를 마감한다. 더욱 큰 변화는 새로운 지하 시설을 만들어 전혀 다른 차원의 쇼를 제공한 것이었다. 지하 6m. 모이 해전에 물을 채우기 위해 텅 비어있던 공간은 각종 경기를 위한 복잡한 대기 공간으로 바뀌었다. 우리에 갇힌 야생동물들과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들. 몇 분 후면 서로 싸워야 할 검투사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 이 어두운 지하 세계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들끼리 함께 숨죽이며 경기를 기다리던 곳이었다. We are here in the Colosseum, in the underground of the Colosseum, and this was a place for the gladiators and the animals. And we stay here in the floor with the lift system. With this lift system, the animals go up into the arena. 지하에는 아직도 그 승강장치의 흔적이 남아있다. 캡스턴이 있던 자리다. 승강장치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노예들이 달라붙어서 캡스턴을 돌려 승강장치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당시 콜로세움에는 적어도 28개의 승강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런 승강기를 움직여 각종 무대 장치와 맹수들을 경기장으로 들어올렸다. 지상의 경기장에서 앞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지하에서는 다음 경기의 출전자들이 승강기로 이동했다. 캡스턴이 돌아가고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지하에서 지상으로. 주인공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마치 마법처럼 땅속에서 호련히 솟아나듯 모습을 드러낸다. 도미티아누스가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를 한 것은 이런 무대 연출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콜로세움에 야간 경기를 도입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더했다. 그 역시 아버지와 형에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깜짝 쇼를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중과 통하려는 황제들의 강력한 정치적 목표가 있었기에 콜로세움은 비로소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뼈대만 남았다. 그러나 괴테는 말한다. 로마를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콜로세움도 그렇다. 지금 우리가 보는 콜로세움은 원형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그 속에 실로 거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